저는 원래 이제 서울여대 정보보학과 교수였습니다. 30년 했는데 작년 11월에 파견이 돼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세운 인공지능 안전연구 소장 초대 소장을 지금 1년째 했고요. 이제 2년 임기 남았습니다. 2년 끝나고 돌아가면 은퇴합니다. 네, 우리 장병탁 교수님과 학부 동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이랑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사이버 수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보학과를 거의 처음으로 만들었고 벌써 한 2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윤리나 어떤 이런 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주로 한국 인터넷 윤리 학회를 이제 창립을 했고 주로 이제 디지털 윤리 쪽을 쭉 해오다가 2016년 알파고 사건 때 이제 국가에서 AI 윤리에 이야기가 꺼내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신 교수님이랑 한 20분 남짓 되신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AI 윤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 인공지능 안전연구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AI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장 교수님 가셨네. 이렇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막 하시잖아요. 환상적인 이야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1시에 정보휴가 있어서 저도 하다가 잠깐 사라질 것 같습니다.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찬물을 많이 껴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배신자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 집 아이가 둘 다 이제 큰 아이는 이번에 이제 AI 쪽 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고 둘째 아이도 컴퓨터를 합니다. 그래서 걔들의 인생이 태클을 거는 건 아니고요. 걔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속가능이라는 보통 SDG에서 쓰는 거지만 지속가능한 생태계, 그러니까 지금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막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떤 거가 이 성공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인간다움, 인간을 위한 기술이 어떻게든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뭐 시기가 나서 막 그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더 잘 가기 위해서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24년도 노벨상이 보통 6개죠. 6개 중에서 4개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넣습니다. 한강 작가.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상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좀 제프리 힌턴을 비롯해서 물리학상은 이제 딥러닝을 비롯한 소위 말해서 뉴럴 네트워크로 인해서 물리학상을 받으셨고, 화학상은 이제 가운데 있는 데미스 하사비스가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 회사 사장입니다. 주로 이제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데 AI를 썼다는 걸 통해서 화학상을 받았고요. 밑에 세 분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데론 아시모글로 같은 경우는 파워 앤 프로그레스 책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책을 쓰셨던 MIT 교수신데, 이분들은 주로 기술 발전이 과연 뭐 인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해야 될 거냐를 연구를 하셨고, 특히 데론 아시모글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그 AI에 관한 거시경제학에 관한 짧은 논문을 썼는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이 컸습니다. 관련된 이 세 영역이 다 AI와 연관돼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AI를 자꾸 미래의 기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노벨상은 미래를 바라보고 준 상이 아니라 공적을 바라보고 준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프리 힌턴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AI는 인류의 어떤 기술보다도 가장 큰 혜택을 인간에게 줄 거다. 하지만 AI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 받은 혜택의 2배를 쏟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크게 보면 손해죠. 손해입니다. 근데 문제는 혜택을 입은 주체하고 돈을 쏟아붓는 주체가 다릅니다. 이게 문제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 오펜하이머 영화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가 개발하고 나서 히로시마 참상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자기가 원자폭탄 발명한 거를 완성한 걸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프리 힌턴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딥러닝 받는 걸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최근에 올해 여름에 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AI 때문에 직업이 몰락하는 거 걱정하는데 그건 사치다. 지금 몰락 걱정할 때가 아니고 이 엄청난 AI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악용 못하도록 만드는 게가 더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데론 아세모글루의 실제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대치되고 뭐 그런 걱정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동안 AI 때문에 직업이 대치되는 거 내가 볼 때 5%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GDP에 AI가 끼치는 영향 10%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찬물을 쫙 끼얹는 말을 하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AI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AI가 뭐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가져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영역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제조업을 하는데 이 제조업도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다 AI를 탁 접목시키면 AI에 들어있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이게 시너지 효과를 느껴서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그 많은 투자를 지금까지 해왔고 기술이 진보가 됐지만 결국 이제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안 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이 잘못돼서 기술이 정착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 신뢰성 문제를 위해서 이제 발벗고 나섭니다. 왜냐하면 이걸 개인이나 단체에 맡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사실은 뭐 AI에서 헤게모니 싸움에서 시작된 거긴 하지만 딱 2년 전이네요, 그렇죠? 2년 전에 런던 AI 그 안전 정상회담을 하면서 영국이 AISI,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전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적인 명칭입니다. 똑같이 씁니다. AI Safety Institute의 줄임말이고요. 뭐 읽을 때는 AC라고 약간 욕처럼 읽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UKAC, 뭐 USAC, 저희는 코리아 AC라고 하는데.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그다음에 저희가 6번째 세운 거고요. 호주가 엊그제 세웠습니다. 엊그제 계속 이제 원용만 하다가, 그다음에 EU는 이제 똑같은 명칭이 아니지만 EU 오피스 가운데 유닛 3가 저희 해당이 되고, 이제 프랑스는 이제 프랑스 말로 인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케냐도 지금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제 네트워크를 했는데 그 당시의 사진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뭐 시큐리티가 세이프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국가가 할 것 같아서 영국이 이제 세이프티를 시큐리티로 이름 바꿨습니다. 이니셜은 똑같고, 그다음 미국이 세이프티를 스탠더드로 바꿨습니다. 뭔가 이제 자기들이 차별화시키는 전략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시행이 되죠. 12조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제가 있는 부서가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인공지능 안전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법적인 정의가. 그래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인공지능으로 생기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사회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이제 인공지능 안전이라는 키워드고, 이거를 위해서 안전연구소를 세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임무가 나옵니다. 1, 2, 3, 4. 그래서 안전에 관한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찾아내고 분석하고 정책을 세우고 평가하고 기술하고 표준화하고 국제교류를 한다. 그리고 이제 32조는 특별히 챗GPT와 같이 이제 앞서 있는 보통 프론티어 AI라고 하는데, 그 프론티어 AI의 그 최첨단의 AI에 관한 안정성 확보는 특별히 여기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AI 안전 보고서를 낼 때 이 리스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AI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잘못 만든 거.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잘못 만든 거가 첫 번째 리스크다. 그러니까 얘가 뭐 차별과 편견을 가지도록 데이터 학습을 잘못시켰던지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잘 만들었어도 악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가 악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잘못 만들어서 악용하면 더 심각하죠. 근데 세 번째는 이것저것을 떠나서 엔지니어 손을 떠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 그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그다음에 선진국은 더 잘 살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상은 더 못 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연구소 지금 10개를 세웠다고 하는데 안전연구소가 이 세 가지를 다 커버할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커버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1번에 많이 초점 맞췄습니다. 1번, 2번. 왜냐하면 만들기만 잘 만들면 됐지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챗GPT가 나온 지가 지금 2년 됐죠. 3년 됐나? 네, 3년. 네. 그랬더니 샘 알트만 이제 CEO한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버전이 뭐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3.5부터 5까지 막 진화가 됐는데 5.1까지 진화됐는데,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면 당연히 부작용도 없어지고 뭐 옛날에 나빴던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이제 약간 대들듯이 했더니 샘 알트만이 했던 이야기가, 네,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불안전한데 AI로 안전하겠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는 뭐 제가 같은 엔지니어지만 정말 무책임한 원래 소프트웨어 특성이죠. 소프트웨어는 제조물 책임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버그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가져다 쓰는 이제 그래서 딱 이야기하면 이제부터는 개발자 손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리스크는 이용자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인문 사회 이렇게 사람에 관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파헤쳐야 되는 문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아직 자문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AI 하신 분들은 3분의 1 이하로 지금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고 되게 인문 사회 심지어 요새는 그 SF 소설 쓰시는 대작가를 모셔서 윤리적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이제 자문으로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구글이 처음에 이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이 챗GPT 나오고서 2달 동안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파이낸셜 타임즈랑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원조집 아니고 우리가 훨씬 더 기술이 좋지만 얘 오픈 못한다. 왜냐하면 얘한테는 잠재적인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사회적 위험, 윤리적 위험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은 상태에서 오픈하는 건 이건 도덕적 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2주 만에 번복하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이 막 난리를 피웁니다. 아니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주 만에 바드 공개했다가 바드가 망하죠. 왜냐면 할루시네이션한테 망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드 걷어내고 제미나이로 이제 출격을 해서 지금 전쟁이 이제 벌어졌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터뷰했을 때의 저 걱정이 없어졌을까? 아닙니다. 그 AI 기술이 더 성능이 좋아지니까 저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I 성능이 좋아질수록 리스크는 비례해서 커집니다. 더 커질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크 아까 분류했던 3가지인데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약간 노란색으로 했던 시스템인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술하시는 분들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저것 때문에 심지어 기술은 가능하지만 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저런 부분들일 수도 있어서 저거는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인 영향, 사람에 미치는 영향, 기존에 쭉 가져왔던 굉장히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나 가치관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 MIT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실제 뭐 영화에 나오는 리스크는 리스크 아니다. 그건 상상이고 실제 발생한 리스크만 모았는데 지금 1,800개 정도 인스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제가 사실 정리를 했고요. 우리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에 있어서 AI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로 생기는 문제를 각 부처별로 이렇게 다 미션을 줘야 된다. 안전연구소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우리가 기술이 부족할까? 사회의 문제가 있을까? 정책이 부족할까? 아니면 산업의 문제일까? 이제 분석을 해서 그게 주는 피해 문제, 그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윤리 원칙을 뭘 어겼을까? 이런 것들 지금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12월 달에 한국형 AI 위험 지도를 발표를 합니다.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서 MIT랑 이걸 쭉 상의를 했는데 MIT에서도 이 접근이 너무 좋다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이 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얘가 이제 나왔을 때 바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글로벌하게 다른 나라랑 같이 평가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하고 영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우면서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또 샌디에고에서 전체 다 모여서 그 오픈 AI나 구글이랑 같이 모여서 평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서 그 평가된 자료를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기업한테 공개해서 기업은 이제 안전도를 더 높이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 잠깐 이제 데론 아세모글러가 이야기했지만 신뢰성에 대한 미지수가 결국 AI 전환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AI 전환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결국은 투명하게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해적 일책을 사회 전체가 같이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3도 결국은 안전이 높아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세이프티를 뭐 미국처럼 스탠더드나 아니면 영국처럼 시큐리티로 바꿀 거냐 그래서 우리는 안 바꿀 거다. 안 바꾸고 그냥 혹시 바꾸려면 세르파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르파는 아시겠지만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그 네팔의 원주민들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험한 걸 너무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잘 왔던 사람들인데 등반대원이 오면 짐꾼이죠. 돈 주고 고용되는 짐꾼이지만 맨 앞에 서갑니다. 뒤에 따라가지 않고. 왜냐하면 지리나 기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AI 기업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찾지 못하는 시큐리티나 세이프티 문제 우리가 찾아주겠다.
그래서 꼭대기에 올려 서주겠다. 그다음에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AI 사회로 바뀔 때 가장 AI 사회로 안전하게 바뀌는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셀파는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사진 찍을 때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추구한다고 했더니 국정원에서 자기들 캐치프레이즈라고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하신 윤리적 상상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인문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처음부터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라서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같이 협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